다음 달 5일입니다.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경합주 표심을 잡기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살 시도가 있었던 펜실베니아주를 찾았고 해리스 부통령은 허리케인 피해가 큰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찾았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누구의 우세도 점칠 수 없는 초박빙 판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헌법에서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 대선 관련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미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고 여러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대부분 어쨌든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많은데 또 일부에서는 중도층을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선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현재 판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상 백지장 한 장 차이에 초접전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겠죠. 해리스가 국민투표에서 꾸준히 앞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도층이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는 측면이 있고 경합주가 여전히 박빙 승부기 때문에 열세는 경합주에 있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파괴력 있는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 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미국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부정투표가 가장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4년 전에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선거 불복 사태가 이제 그 한복판에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죠. 이게 초박빙이다 보니까 그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미 경험했던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공화당에서 불복하겠다라는 분위기, 메시지 같은 게 많이 이제 이미 있는 게 소송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비해서 3배가량 높고 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든 이끌고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저는 그 전략이 무슨 전략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질 거를 대비해서 불복을 준비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반드시 트럼프가 이겨야 된다. 불복 선언을 해야 될 정도로 공정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야지 결국은 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미 특검에서 불복 행위가 트럼프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면책특권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상세에 영향을 좀 줄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대선 불복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좀 있어요. 법률팀에서도 조금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언 멘치에 대한 어떤 상세 작용을 통해서 실제 불복으로 나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제동 장치가 있는 게 과거 2020년 당시하고 좀 차별화된 지점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참 많은 관심거리를 모으고 있는데 이번 미 대선을 두고 또 상당히 두 개의 미국 간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백인과 흑인, 여성과 남성 이렇게 극명한 구도가 나뉘어져서 지금 대결을 펼쳐오고 있는데 미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구도가 극명하게 갈린 적이 있었나 싶었을 정도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안타까운 지점이죠. 사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롤모델이고 그리고 인종차별을 이제 안 하는 예를 들어서 성별, 피부색 이런 것들로 차별하지 못하는 법적 장치, 제도적 장치를 굉장히 조기에 도입한 국가예요. 대표적으로 1964년 민권법이 있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등장하는 것은 크가지 이제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의 심리전 비방전이 이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 전략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본인은 남성으로서 강한 지도자이고 해리스는 여성으로서 약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강한 지도자가 지금 미국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쓰면서 이제 부각이 되는 게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징성, 즉 최초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제 유리천장처럼 이게 넘기 힘든 그런 게 있거든요. 해리스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의 여성 흑인 대통령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 일부 층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것을 트럼프가 또 역이용하는 측면 이런 것 때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례적으로 봐야겠고 이게 이제 누가 이기든 간에 이거를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퇴보이기도 하고 예. 사회적 분열 그리고 사회적 발전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걸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통은 지금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디로 갔느냐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대선에선 정치 후원금의 흐름을 보통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흐름의 양상은 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나요? 지금 거액 한마디로 이제 자산가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게 혹자는 뭐 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보험보다는 복권의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복권. 보험은 사실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완전히 지켜주는 자산의 측면이 있지만 복권은 누가 이길지 몰라요, 사실은. 지금 초박빙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 자산가가 뭐 트럼프 지지했다가 호로이치 같은 경우 그렇죠. 예. 이제 해리스 지지하는 것들이 보험이라기보다는 복권 측면에 그런 성격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화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호로이치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어떤 친분을 내세웠어요. 해리스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근데 한 두 가지 정도가 배경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인 그 개별 기업이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얼마나 이익을 담보하는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극대화하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지를 해서 이길 경우에 상당한 지분을 챙기겠다라는 약간 협의의 어떤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약간 공익의 시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익의 시각은 뭐냐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같은 게 전세적인 그 무역 이런 거에는 자유무역 이런 거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에게 기업이 활동하기 불리한 여건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주는 후보를 지지하자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이유가 혼재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후원을 받고 있는 두 후보도 이제 굉장히 또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합주의 상황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피격을 당했던 이 펜실베니아주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일론 머스크와 함께 단상에 올라서 연설을 하기도 했는데 이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6년하고 2020년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펜실베니아에서 이겨야지 대통령이 된다라는 공식이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사실. 예. 네. 그 공식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펜실베니아에 굉장히 이제 주력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 있고 그럼 그와 동시에 사실은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1.2% 차이로 펜실베니아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구도를 보면 해리스가 0.6%로 이기고 있거든요. 펜실베니아에서. 사실 거의 이제 동률 상태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0.1%라도 이기면 네. 펜실베니아 19명의 선거인 수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승자 네.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단 한 표라도 받아야 되는 치열한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것이 펜실베니아고 그 펜실베니아를 어떤 전략으로 이길 것이냐는 약간씩 다른 게 해리스 같은 경우는 과거 발언하고 달리해서 프래킹,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 시추를 이제 허용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펜실베니아를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될 성지화함으로써 반드시 돼야 되는 어떤 그 당위성 전략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 누구 예. 전략이 통할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 피해가 컸던 경합주죠.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유세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현재 대통령의 지원은 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특히 해리스가 지금 수세에 몰린 입장이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를 대동하고 유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네. 든든한 후원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의 후원은 상당 부분 영향을 줄 텐데 특히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전반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높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주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심을 다해서 도와줄 거기 때문에 영향을 이제 줄 것이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지금 악재가 지금 펜실베니아 그러니까 재난으로 인한 악재가 이제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러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떨궈내려면 후원군 그러니까 혼자만으로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중동 문제도 있고 예. 그다음에 지난번 그 부통령 대선 토론에서 월주 후보가 사실 판정패 당했잖아요. 그래서 1대1이에요, 결국은. 그것도 이제 불리한 구도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용 지수는 좋아지고 있지만 그 경제가 발목 잡을 가능성이 계속 있는데 이것을 혼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지원군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오바마 같은 경우는 연설에 또 천재라고 하니까 설득력 있는 어떤 연설을 통해서 표심을 잡는 데는 도움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해리스 후보가 앞으로 뭐 전현직 대통령의 지원을 받긴 하겠지만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2016년의 악몽이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당시에 어쨌든 앞서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엔 패배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박빙 구도가 비슷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 악몽이 참 미국의 그 선거 구도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민주당에게만 사실은 악몽이 되고 있어요. 엘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힐러리 클린턴도 그렇고 그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국민 투표에서는 조금씩 계속 앞서가는 게 지금 미국 정치 지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합주 즉 간접 선거라는 이 특징 때문에 대의민주주의하고 주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간접 선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경합주에서도 그게 트럼프가 지금 유리한 판세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합주에서 보면 굉장히 초박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벨트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약간 우위고 러스트벨트는 되레 지난번에 트럼프 일기 집권할 때 굉장히 공략을 잘해서 이겼던 러스트벨트 지역은 다시 해리스 쪽으로 약간 우위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디에다 유리하다 이렇게 맞추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나올 변수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짚어보고 싶은데 지금 언론을 보면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하고 있는 뭐 여러 말실수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뭐 중동 전쟁과 관련된 부분, 뭐 또 하나를 짚자면 글쎄요 이제 막판에 이제 선거 막판에 이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어떤 폭로들이 좀 나왔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혹시 올해도 있을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변수가 크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흐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폭로전은 앞으로 이제 최대 변수가 이제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득점 전략이라기보다는 실전 방어 전략이거든요. 지금 예. 시기가. 네네. 그러면 폭로전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도덕성이나 개인적인 일탈 이런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그 정치 문화상 변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폭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바이든의 발목을 잡았던 고령 리스크가 트럼프 고령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게 지금 실수가 잦아지고 있고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 실수를 하지만 그럼에도 당차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공화당의 얘기를 어느 정도 뭐 믿어줄 만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한 달 동안 그게 잦아진다. 네. 그럼 바이든에게 적용됐던 고령 리스크가 유사한 방식으로 트럼프에게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사법 리스크, 아까 미 특허팀의 예. 사법 리스크 그걸로 얼마나 변수가 좌우될지 그거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중도층,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어하는 중도층의 일부가 해리스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것을 확고히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한 달 남았고 그게 이제 미 특검의 이야기가 뭐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미칠 영향은 그 엄청나게 큰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한 달 동안 또 어떤 일들이 미 대선 과정에서 일어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화제를 바꿔서 북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1월에 이 개헌을 지시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까? 사실 지난 12월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하면서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 1월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헌법 개정을 지시한 것이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어요. 어떤 거를 이제 바꿔야 되는지를. 첫 번째는 표현을 바꿔라. 통일, 민족 이런 표현을 없애라. 그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론을 뒷받침하는 그런 식으로 헌법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 통일을 지우기지만 그 통일이 과거에 그렇다고 통일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전쟁 시에 뭐 점령,
그다음에 수복, 평정 이런 걸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평화 통일이 아니라 무력 통일을 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게 이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민들에게 대적관을 심어줘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1의 주적이다라는 얘기는 대적관을 심어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이 각별 표현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영토 조항이 있는 것이죠. 영토 조항은 특히 주목되는 게 우리나라의 해상 실질적인 군사 해상 분계선인 NNL을 이제 무시하기 위해서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담길 가능성이 있죠. 그 부분은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 네 가지는 어떤 형태로든 담아낼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남북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와중에 지금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미 대선 뭐 전후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여러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센터장님께서는 뭐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한 것은 7차 핵실험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었다고 보고요. 다만 그 7차 핵실험은 굉장히 전략 도발의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할 건지는 고민하는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봅니다. 대선 직전 일주일에서 대선 하루 전 사이 그거는 이제 목표가 다릅니다. 목표는 북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것. 러시아가 그런 걸 좀 하고 있거든요. 영향력 작전이라고 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북한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미국의 정치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런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선 직후에 하는 방안인데 그건 목표가 해리스냐 아니면 트럼프냐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강도와 그다음에 도발의 시점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셈법은 좀 많이 잘 알고 있다고 김정은이 자신하기 때문에 바로 도발을 안 할 수는 있어요. 한 일주일이나 뭐 2주 지나서 할 수 있고 그래서 목표는 좀 다르지만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어쨌든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고 지금 핵실험 가능성까지 상당히 높은 시점에서 우리 입장에서도 대비하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네 가지 측면에서 촘촘하게 예.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먼저 자강 측면, 우리 스스로의 평시 작전권이 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지 도발을 어떤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국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러려면 자체 그 자강 기반 군사력을 통해서 뭐 이렇게 억제력이 가동되는 훈련, 사격 훈련 같은 걸 좀 해서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접경 지역, NNL 접경 지역 같은 거를 문제가 없는지 대비 태세를 중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동맹 차원인데 이런 국지 도발을 하면서도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는 그 자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핵을 자꾸 언급하면서 핵 강압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핵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NCG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NCG를 같이 가동시키면서 북한이 오판하지 말도록 하는 그 장치를 계속 가동시켜야 되는 것이고 안보 협력 세 번째 안보 협력인데 한미일 안보 협력이 TSCF라고 해서 이제 제도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정례화되고 좀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한미일 이제 연합훈련을 좀 더 한층 가속화하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은 유사 입장국하고 대북 공조 외교를 한층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고려대 인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